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 발생하면서 오늘도 5,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어나면서 향후 연쇄 감염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제보다 좀 줄긴 했습니다. 어제는 5,266명이고 오늘은 4,944명, 5,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수치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뭐 5천 명 좀 덜 됐지만 내일은 아마 조금 줄 수도 있고요. 예. 주말 되면 좀 줄었다가 다음 주에는 또 올라가고 늘 봐왔던 패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내려갈 때는 적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대책이 나온다지만 혹시 그 대책이 큰 효능을 발휘 못한다면 다음 주쯤에는 주간 일평균이 한 5천 명 정도. 예. 그 다음 주에는 또 그만큼 더 올라가는. 앞으로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방역 강화 대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엔 거리두기 방안이 포함이 됐는데 먼저 사적 모임 최대 인원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다시 제한이 됐습니다. 이 방안 효과적이라고 보실 겁니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뭐 식당이면 식당, 카페면 카페에 모여 있는 사람의 전체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얼마나 면역을 가지지 않는 또 혹은 감염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면역이 완벽하게 된 한 부서 사람들이 한 20명 앉아서 회식을 하는 거하고 면역이 안 될지도 모르는 안 된 사람들이 2명 혹은 3명씩 모여서 20명을 이루어서 한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다고 쳤을 때 예. 어떤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은 효과가 있겠지만 예. 딱 수학적으로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인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으니 완료를 예. 했으니 그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방역 패스를 잘 적용해서 슬기롭게 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시설도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식당이 이런 데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고 음료 먹게 되니까요. 이제 거기서도 방역 패스를 신규로 또 적용할 방침이라서 영업 시간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역 패스를 좀 더 어떤 대상을 넓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찬성합니다. 뭐 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9시, 10시로 제한을 했을 때 그러면 뭐 10시 지나면 바이러스가 더 위험해서 우리가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점진적 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 24시간 영업을 허용한 것은 좀 너무 과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뭐 밤 12시 넘어서 꼭 필요하게 뭐 계속 이제 유흥을 즐겨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숫자보다는 마음가짐이죠. 아, 이제 우리 24시간 동안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급격하게 환자가 올라왔거든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발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시간 제한을 안 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 12시쯤 되면 되게 파는 사회 분위기를 예. 이번 겨울만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네.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독 이 청소년 방역 패스에 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염을 막으려면 청소년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청소년들이 꼭 가야 되는 장소들, 뭐 학교를 비롯한 뭐 이제 학원도 이제 필수 장소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 데는 방역 패스를 적용을 안 하더라도 특히 청소년들이 굳이 한두 달 안 가도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꼭 그런 장소는 가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들. 그런 데서는 동일하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이 지금 4차 유행의 지금 정점이 어딜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 4차 유행을 가라앉히는데 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배경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접종을 좀 저조한 편입니다. 청소년만 두고 본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라고 봐야 될 부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걱정. 예, 그래서 아무래도 10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허용된 백신은 화이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백신들이 혹시 부작용이 지금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타깝게 한 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20세 미만에서는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중증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많아서 중환자실이 가득 찼다고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 얘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위중증이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굳이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접종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가동률이 90%를 넘긴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이 시립병원을 총동원해서 병상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병상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예, 그건 매우 잘한 조치고요.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은 이런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해야 되고 특히 지금 그 위중증 환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원된 시립병원 혹은 서울시 의료원 중에 한 병원을 완전히 털어서 거기에는 주로 위중증 환자들만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센터 병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심병원을 만들면 지금 재택치료 환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만일 문제가 됐을 때 구급차가 싣고 어느 병원 중환자실을 가야 될지 지금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만 돌리다가 시간은 다 가는 거죠. 중심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걸로 가면 됩니다. 그냥. 예. 그리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때니까 서울이면 서울에 속해 있는 대학병원 또 혹은 종합병원의 의료진들을 협조를 얻어서 협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재택치료 얘기를 저희가 해볼 건데요. 그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들 중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 이 고령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뭔가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 자체를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령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의 원칙을 삼은 것은 저는 문제가 꽤 많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10,000명 이상 하루 나올 때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했다가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사망을 했죠. 네. 일본은 다행히 지금 가라앉아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국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제가 영국 1년 살아봐서 아는데요. 거기 의료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의료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이 걸려서 당장 시술을 해야 돼도 그날 내지는 뭐 일주일 안에 되지 않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하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감기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이제 이렇게 해온 시스템인데 특히 고령층은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예, 또 뭐 고령층 하지만 사실 70세가 그렇게 노인이라고 지금 보기가 좀 어려운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분들조차도 예. 혈관이 좁아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내당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 근처에 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폐렴이 생기면 이제 코로나 결국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거니까 폐렴이 생기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제를 이제 손가락에 끼고 이제 하루에 2번씩 체크를 하는데요.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이 어렵게 됩니다. 지금 대기 환자가 뭐 9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하루 이상 있다가 대기하는 환자고요. 사실 그런 환자는 즉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네, 이송이 안 되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재택치료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래 간다면은 사망자는 더 늘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상태가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 달 전에는 들어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환자를 살릴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너무 늦게 심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한다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중환자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택치료 원칙, 그다음에 입원이 안 되니까 미루다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이건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렴에 걸리면 8시간 안에 항생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물론 이건 항생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있지만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체 치료제도 있고 렘데시비르라는 항바이러스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제때 못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이러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파괴해 놓은 내 몸의 염증이 계속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염증의 폭포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그때는 투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 싸움인데 이것을 계속 대기를 하게 하고 그나마 원활한 후송 시스템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깊은 편이죠. 네. 그러면 고령층 확진자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뭐 나이가 나왔으니까 70세 이상은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이 그 재택치료를 일찍 도입한 데서도 12살에서 59세 혹은 69세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입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한 그런 병실들 또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의료원에서 병원을 다 비우고 병실을 마련한다면은 70세 이상의 위험군에 대해서 입원을 못 시킬 그런 병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병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소형 전문병원의 병실들은 병실 점유율이 60%,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가 운영하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안정된 환자들을 다 전문병원으로 옮기면 됩니다.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 구슬이 많은데 보배가 많은데 잘 꿰질 못해서 지금 이제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이 아쉽네요. 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아까 저희 리포트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모든 해외 입국자들 열흘 동안 격리가 시작이 되고 이건 뭐 내외국인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강력하게 막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는 뭐 이미 전 세계로 확산했고 확산한 상태에 있고 뭐 어떤 전문가들께서는 이미 국내로 많이 번져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격리 조치나 방역 대책만으로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됐을까, 충분할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절대 충분하지 않고요. 어차피 오미크론이 만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고 이 점유 속도가 높은 거라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우세종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델타 때문에라도 5천 명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국경에서 막고, 그다음에 철저한 역학조사를 해서 막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백신도 추가 접종까지 또 안 맞은 사람들은 첫 접종까지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그렇게 철저히 막아 나가야 그나마 오미크론이 예를 들어 한 달 혹은 2달 뒤에 우리나라에서 10%, 20%, 50%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델타가 올라갈 때 4월 달에 처음 발견해서 10%까지는 아주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7월 초에 10%가 되면서 그때부터 매주 10%씩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9월 초에 100%가 되어버렸죠. 오미크론은 그보다 더 빠르다니까 오미크론이 한 10%가 되는 순간 만일 그게 그렇게 빠르다면 10% 되는 순간 아마 일주일에 한 20%씩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를 보는 순간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에 오미크론이 거의 다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델타가 강하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오미크론은 지금부터 좀 더 과하게 역학조사, 과하게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15%를 샘플 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를. 다 못합니다.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유전체 검사는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 검사입니다. 근데 5천 명을 하면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실제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100명 중에 15명만 표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85명 중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한 명이 나왔다 하면 곱하기 20을 내서 20명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숫자가 우리가 실제 보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재감염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 재감염이라는 것이 결국 백신을 맞고도 또 걸린다라거나 확진을 받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과학 논문으로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전에 다른 종에 걸렸을 때, 알파가 됐든 감마가 됐든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을 했는데 오미크론에 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겁니다. 예. 백신을 맞았는데 걸리는 것은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난 뒤에 걸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변이에 걸렸든 간에 병에 한번 걸린 사람들도 백신을 2번을 완료하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백신을 완료한 사람들마저 그렇게 3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죠. 백신까지 뚫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이제 남아공 걸렸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걸린 사람도 또 걸린다. 그러면 이 변이가 굉장히 많이 변한 거다. 그 전에 걸려서 갖고 있던 그 항체 가지고는 새로운 변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람이 만든 백신을 넣어줘서 항체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감염자한테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는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감염이 된 분들한테도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바로는 뭐 둘이 같이 갈 수도 있다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참 어렵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남아공에서 이제 70% 올라가는 거는요. 그 나라가 이제 거의 다 깔아앉아 있다가 갔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는 게 그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5천 명이 델타를 가지고 매일매일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암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델타가 갖고 있는 이 범위를 이제 뚫고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거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전망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고 어쨌든 확산 속도는 델타보다 빠르다고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미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 확산 속도라는 것과 이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우세종이 된다는 거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뭐 강하다 내지는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어떤 판단 배경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전파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델타가 지금 전파력이 딴 것보다 워낙 빨랐기 때문에 우리 알파, 베타, 감마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델타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 훨씬 더 수월하게 퍼지면서 100%가 돼버린 거고요. 예. 이 만일 오미크론이 이 델타보다도 예를 들어 2~3배 더 빠르다 그러면은 델타 걸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확 이제 치고 들어갈 테니까 예. 이제 결국은 또 오미크론이 가장 우세한 종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예. 과연 델타와 오미크론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인가라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독감이요. 우리가 H1N1, H3N2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적당히 지금 사람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어느 하나가 완전하게 덮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바이러스의 세계에서도 예. 사람한테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는 게 자기가 사는 길이니까 예. 바이러스는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한테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 어떤 경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 오미크론이 들어온 과정을 보면 지금 나이지리아 다녀온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 한 명이 또 추가가 돼가지고 6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한데 거짓말을 해서 거짓 진술을 해버려서 지금 접촉자만 포함해도 한 270명 정도로 지금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지역사회에 퍼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너무 뒤늦게 알아버렸다. 지금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그중에 몇 명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안 나오더라도 놓쳤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일단 그분들한테서는 모든 일단 스톱을 하게 만들고 정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를 해놔야 됩니다. 나왔네 그러고 찾으면 또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수십 명이 지금 접촉자인데 그 접촉자의 접촉자까지도 여력이 되면 여력이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다 조사를 해서 갖고 있다가 그중에 누가 나오면 그 접촉자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서 또 조사를 해서
또 접촉자의 접촉,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N차 감염이죠. 예.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방역 당국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인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과부가 걸린 이미 상황에서 이 문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장에서야 다 이제 번아웃 됐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 지자체 보십시오. 지자체가 지금 재택치료를 하느라고 진료반과 격리반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 운영하는데 결국 그들이 역학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좀 한숨이 나올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 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전염력, 오늘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어떻답니까? 치명률은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네. 전염력은 지금 굉장히 빠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즉 백신 그리고 항체 치료제에 오미크론이 얼마나 들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백신에는 잘 안 듣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부 백신에는. 예. 그리고 항체 치료제도 잘 안 듣는 걸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항체 치료제 부분은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자꾸 이제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어느 하나는 좀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은 있긴 하고요. 치명률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치명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어렵고요. 적어도 뭐 수천여가 나와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백신을 맞으면 분명히 그것도 우리가 변이하지만 변종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은 백신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백신 항체 하나하나가 좀 약할지라도 항체를 워낙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인해 전술로나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항체를 가장 올려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 꼭 해야 되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 예. 걸리더라라는 거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는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걸려서 정말 나빠질 것인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 부분 이미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추가 접종이라는 표현보다 3차 접종을 이제 당국에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배경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입니다만 이 추가 접종을 뭐 피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이걸 사실 3차 접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 추가 접종이라고 일컬었던 그 부분을 완성을 하더라도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접종을 몇 회 더 해야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3차 접종이라는 표현을 일단 쓰기로 했는데 3번 이상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4번, 5번까지도 충분히 맞아야 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참 그 부분이 곤혹스러운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델타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뚫릴 줄은 몰랐습니다. 예. 4개월째 다 뚫릴 줄은 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맞고 추가 접종을 한 6개월째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번 겨울에 이제 추가 접종이 쭉 되고 나면 이제 내년 가을에 한 번씩 맞는 매년 가을이 이제 겨울 바이러스니까요. 매년 독감철에 이제 같이 맞아주는 백신으로 몇 년간은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지금 델타에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3개월까지 지금 당겨놨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내년 한 봄이나 여름쯤에 한 번쯤 더 4차 접종을 맞고 예. 겨울에 5차 접종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CDC 장을 했던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생각도 이게 추가 접종 자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자기네들 뭐 정보가 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더 빠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접종을 빨리 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사이 항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사실은 늦추지 말고 우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60세 이상 조사를 안 했거든요. 60세 이상 조사해서 이들이 과연 이 연령층에서 항체가 도대체 올라가긴 하는 건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추가 접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때까지 해봤듯이 맨날 다른 나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좀
예,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좀 적절치 않다. 2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걸 가질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하지만 예상보다는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이 낮습니다. 추가 접종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분들이 추가 접종을 받지 않는 것보다 낫겠죠. 추가 접종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자꾸 추가 접종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추가 접종은 내가 맞고 싶다고 오늘 맞는 게 아닙니다. 예, 60세 이상은 4개월이 도래해야 맞는 거고요. 3개월 15일이 되면 놔주지 않습니다. 이제 뭐 예외가 지금 드디어 이제 급하니까 예외가 생겼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몇 프로가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때가 되면 다 웬만큼 60세 이상은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맞아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2차 추가 접종했던 만큼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추가 접종은 저는 18세 이상 이미 이제 질병청에서 정했지만 18살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추가 접종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네, 12월 시작되고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모임도 많고 더 활발하게 움직였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앞으로 환자 잘 안 줄 겁니다. 예, 환자 계속 늘 거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항상 바이러스가 도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집 밖 현관문을 나설 때 마스크를 딱 쓰시고요. 집에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안 벗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뭐 먹으면서 벗는 일을 이제 좀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무심코 벗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좀 지켜주신다면 이번 겨울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규석 교수님 말씀 좀 깊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한림대 성심병 호흡기내과 정규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